안녕하세요. 오전에 국회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뭐 내용 자체는 평이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실 만한 얘기였고, 근데 저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들을 때 거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게 좀 부끄러워요. 여야 의원님들 입장만 바꿔가지고 서로 이제 야유하고 막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차치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요. 그리고 이게 본회의장 자체는 의원들하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보면 방청석이 있는데 보통 일반 국민들이 오셔서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옆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용보다도 그런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좀 더 정제된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용면으로 보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님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런 건 뭐 뻔한 얘기고, 네. 저는 참 아쉬운 게 의료 대란이라든지 국정의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좀 송구함을 표시하면서 조금 더 잘해보자, 힘을 모으자이면 좋겠는데, 우리 경제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 나가고 있고 뭐 수출이 늘고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일단 좀 왜 저러시나 싶고,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의료 개혁을 뭐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은 돌아와 달라고 하고, 약간 이게 용산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되는지 국민에게 맞추셔야 되는지 사이에서 약간 좀 갈피를 못 잡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의료 대란, 의료 공백 얘기요. 이게 굉장히 정말 심각해요.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응급실 뺑뺑이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들 듣기에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한덕수 총리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상황을? 정말 국민 화나실 만한 얘기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민수 차관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 의사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응급 환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특히 저도 아직 어린 9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키우시는 부모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열이 고열이 나고 하면 정말 얼마나 걱정됩니까?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집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난 이걸 응급실을 가야지 말아야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통화로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거 지금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들 들으시는 일이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네. 본인 우리 친척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사례들만 봐도 네. 많이들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면 응급 아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뭐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순이에요. 그냥 하나만 해야 됩니다. 지금 장상윤 사회수석인가 대통령실에 수석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또 얼마 전에 어젠가 나와가지고는 전공이 뭐 별거 아니다, 뭐 교육 과정에 있는 거고 뭐 간단한 진료나 안내 정도 하고 뭐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핵심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100%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또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이 제일 큰 문제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했구나. 네. 이거 총선 때 그냥 의사 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 얻어내고 총선 이기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막상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발빼기에는 대통령 모양 빠지고, 또 주변에서 대통령님 조금 물러나셔야 됩니다 하는데 대통령님은 그럴 생각 없고 좋아, 빠르게 가, 끝까지 가 하니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나오고 딴말 나오고 모순된 메시지 나오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한 겁니다, 지금. 아니, 국정브리핑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젯밤에 경기도에 있는 한 응급센터 가셨습니다. 뭐 전속 카메라만 들어오게 하고 기자들 취재는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도 의료 개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 공보위하고 군의관 투입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 짚어봐야죠. 네.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현장에 대통령이 왜 가요? 대통령의 시간이나 행보라는 거는 생각보다 제한된 자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장 행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활하다면서요. 왜 갑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안 그래도 응급실 의사들 바쁘다는데 거기 왜 갑니까? 무슨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가가지고 위대한 영도자가 와서 현장에 문제 없는지 보고 있던 문제도 뭐 요술처럼 사라지게 하려고 가신 겁니까? 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대통령 가서 괴롭혀요?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없고 비상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군의관까지 투입합니까? 군인들 아프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군인은 국민 아닙니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도 요즘 풍족하지 않아요. 군인은 어떡하고 그 공중보건의사 한 명 사라지면 군 단위에서 의사가 한두 명 찾아보기도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분들 쓰러지면 어떡해요? 최근에 군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12사단 훈련병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제때 처치를 못 받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론을 맞는 맞아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국민들을 보기 두려워서 응급실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큰일 나니까 지금 지지율에 여유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억지로 좀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원활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그럼 같이 견뎌냅시다. 아니면 수정을 하겠습니다가 나와야지 한쪽에서 문제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거기 대통령 찾아가고 군의관 놓고 지금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모순되고 할 거면 하나만 해야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이제 돼요? 너무 많은 네. 강을 네. 지나왔죠. 사실은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거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도 입학 정원부터 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입시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25년도 정원을 뽑아놓고 26년도에 바로 줄이는 거 이것도 이상해요. 의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수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럼요. 아예.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교수나 시설이나 충원도 해야 되는데 또 줄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잘못된 스텝을 많이 밟아와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님 말씀을 좀 정부에서 듣고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됐든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고집만 조금만 누그러뜨리시고 꺾으시면은 대통령 자존심만 약간 숙이시면은 아마 조금이나마 길이 열릴 겁니다. 대통령실이 조금만 물러나면 대화의 장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얘기해 볼게요. 야 5당이 공동 발의했는데 개혁신당은 빠졌습니다. 그 전에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네. 최상병 특검을 이뤄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 법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미 제3자 추천 방식을 이미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드린 취지 자체는 여야가 다 손 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변협이든 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법원장이든 간에 여야가 손 떼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제3자가 추천해라 라는 게 사실 천하람 안의 네. 제안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여러 야당들이 하고 있는 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걸 야당이 다시 조금 손을 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2명을 추리는 방식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비토권도 있죠. 네, 비토권이 네. 있고 재추천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취지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제안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발의의 이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법안 발의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뺌도 못하고 발의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최상병
비상특검법을 논의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자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끼리 말잔치처럼 돼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민주당 이번에 낸 법안 얘기하면서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면 그냥 한동훈 대표 하자는 대로 대법원장 깔끔하게 냈었어야지. 이렇게 저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정쟁이 중심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최상병 특검법을 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불행한 사태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이 있니 없니 민주당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니 많이 이런 걸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서 일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니까 할 얘기는 하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발 뺄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빼지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당대표 처음 됐을 때, 그때 차라리 깔끔하게 발을 빼든가, 아니면 의총에서 딱 결론을 내서 의총에 해보니까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오늘도 인터뷰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우리는 한다면은 뭐 텔레그램 방에 있는 한동훈 그 친한계 의원들만으로도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할 수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야죠. 근데 그런 어떤 가시적인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면서 의지는 여전하다, 생각 바뀐 거 없다. 왜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죠.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공수처 수사 나올 때까지 시간 끌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뭐랄까요, 좀 더 패기롭게 나는 윤석열과 달라라고 출발했지만 결국 이 길을 가면서 타협하고 용산 눈치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윤석열 아바타의 길로 수렴되는구나. 한동훈의 길은 결국 윤석열 아바타의 길이다. 검사 대통령 시즌2는 안 된다. 또 저렇게 똑같이 가는구나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 길을. 이 길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강하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면은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 뭐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면은 뭐 윤한 갈등이 있고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지금 같이 움직여요. 일단 거품이었던 거죠. 거품이었다. 이게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의 기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컨텐츠나 내용이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미지에 의한 어떤 거품, 뭐 내지는 헛된 희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당대회 국면을 거치고 또 이 이후에도 계속 갈짓자 행보,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제는 좀 그런 희망이나 기대, 거품 이런 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냥 한동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 여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 따라가요. 그렇죠. 예, 따라가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의 사례처럼 대통령이 인기는 없어도 뭔가 대통령과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에게 조금 다른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있다면 그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는 역할하고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실망했지만 유승민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사람들이 붙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주력이다라고 했다면 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았을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도 사실 그런 거였죠.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민심에 부합하게 가면서 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미래 권력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뭐가 다르고 어떤 차별점이 있고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지만 한동훈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국민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이 거죠. 반영이 된 거다.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인데 공천 개입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준석 의원이 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제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혹시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뭐 저희 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입장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변은 늘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주역이 김건희 여사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조금씩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제2부속실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뭐 만들겠다 하고 제2부속실장은 임명한 것 같던데 무슨 공간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뭐 나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뭐 공간이 뭐 무슨 소리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안 해서 그렇다잖아요. 그리고 좀 미안한 말씀인데 이쯤 되면은 김건희 여사님 휴대폰을 개인 폰을 쓰시는 것 자체를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지금 이 보도가 실체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많은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 관리 안 되면은 저는 의료개혁, 이거 개혁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성공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혹이 자꾸 왜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체나 이런 게 뭐 완전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정치적인 의도가 아예 없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뭐 정치인에 대한 수사고 정권이 바뀐 상황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이게 뭐 정치 보복이고 뭐 가혹하고 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솔직히 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검찰 역사상 검사들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다. 그때 조국 장관이, 조국 민정수석이 뭐 검사들 뭐 잔뜩 키워주고 특수부에 힘 실어주고 특수부 출신 대선 후보도 키워주고 대통령까지 만든 거 아니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전 정부 수사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여튼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민주당이 이러는 거는 저는 뭐 조금 과거에 비춰서는 내로남불이다 생각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는 어떻습니까? 와, 저는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려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다양한 의견들을 품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국가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소수자나 힘없는 국민들을 탄압할 때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둘 다 어떤 다양성이나 포용성도 전혀 없었고 소신과 용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모르겠다. 다 못하겠다. 후보자라서 말 못하겠다. 소신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특히 사고가 너무 편협하고 꽉 막혀 있으세요. 무슨 거의 동성애를 질병 취급하시다시피 하시고 뭐 진화론을 부정하다시피 하면서 뭐 거의 무슨 아주 그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게 얘기하시고 뭐 12사단 훈련병 사건, 최상병 사건 이런 인권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자기 목소리나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좀 편협한 인물이라 인권위원장의 자리에는 정말 안 어울리시는 분이다. 제가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 한번 그 청문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속 터지실 겁니다. 진짜로. 일부만 봤는데도 좀 황당한 답변들이 좀 많아서 너무 황당해요. 보시는 국민들도 인권위원장 후보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는 같습니다. 네. 정기국회 시작됐습니다. 개혁신당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이번 정기국회 땐 이런 건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그 대통령과 다르게 전광판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 지지율이 그렇게 요즘 뭐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 활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쑥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신당이 우리 사회의 정말 진정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걸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황당한 일들이 많고 저희가 비판 위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아젠다 세팅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기국회에서는 어쨌든 국정 운영을 국감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아주 엄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개혁신당이 누구보다도 또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의 성격과 노선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중도 보수냐 아니면 뭐 민주당이 이중대냐 평가가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개혁신당만의 길을 네. 가려고 하고 그걸 뭐 현학적인 말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결국은 시간이 있고 성과를 내고 저희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저희의 노선임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면들이 많은데 저희는 조금 자유주의적이고 네.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